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요? 오늘 이제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이 우울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병원에도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 우울하면 다 우울증이냐, 우울하면 다 병원 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인가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봐서 그 느낌을 알아요. 우리가 막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우울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분 좀 올라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우울증에서의 그 우울한 기분은요, 땅을 파고 들어가요. 나 우울해, 나 우울증인가 봐.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울증을 진단하려면은 정확한 진단 기준에 맞췄을 때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에 병원에 가잖아요. 이걸 맞아요. 어떻게 판단해서 병원 찾는 게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다. 진짜 정말 너무 어려운 좋아요. 질문이고 병원에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인데 양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병원에 와야 되나요, 저희가? 제 기준에서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는지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꾸역꾸역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더 못할 것 같고 진짜로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진다는 표현 하셨잖아요. 그럴 땐 일단 오셔야 되고, 사실 정확한 건 와서 상담하시고 면담해 보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질환이 이제는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분들은 되게 많아요. 우울한 분들은 많은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뭐 이 정도 우울하면서 사회생활 하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 저 정도는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우울증 중에 제일 유명한 기본적인 우울증이라는 게 주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요 우울증은 9가지 진단 기준이 있고 그 중에 5가지 이상이 동시에 2주 이상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9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본인이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속으로 세보세요. 첫 번째, 기분이 굉장히 많이 우울하다. 두 번째, 의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세 번째, 기운이 굉장히 없고 에너지가 없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잔다.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잔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입맛이 굉장히 뚝 떨어졌다.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체중이 막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는 불안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겠고, 또는 반대로 뭐든지 굉장히 처지고 느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굉장히 생각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능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은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자꾸 자책하게 된다든지 후회하게 된다든지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든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요. 마지막으로 9번째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약간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약할 때는 약간 수동적이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냥 사는 게 지쳤다. 이 정도가 이제 1단계, 첫 단계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죽고 싶다. 정말 인생을 좀 내가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심해지면, 더 악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죽어볼까? 저렇게 죽어볼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데 막 검색해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이제 실제로 막 실행에 옮기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9가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나한테 동시에 있었다. 2주 이상.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의심을 하고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원 오라고 합니다. 판단은 제가 하니까요. 네, 농담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되게 중요한 핵심 증상은 에너지의 저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죽어야만 해. 나는 우울해.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되뇌어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우울감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우울증인 사람들은 아무리 속으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할 수 있어, 아무리 되뇌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우울증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어쨌든 이런 에너지 저하 때문에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인관계에서도
에너지가 너무 저하돼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 병원에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병원을 오는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덧붙여서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해서 조성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몰돼 있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와서 상담을 하시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개선이 되면 꼭 긍정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죠. 와서 상담하시고 우울증인지 보는 게 좀 중요하고 그거 체크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트레스가 지속되는데 이게 우울증이 낫겠냐 이제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우울증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즉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고 방아쇠를 당기는 정도의 역할이지 그게 원인이어서 이걸 치료해야 우울증이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울증이 생긴 어떤 근본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 어떤 신경 호르몬,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뇌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쭉 맞추지를 못하고 불균형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련의 증세가 약속이나 한 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증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단 기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와버리면은 누구나 비슷한 증세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하기로는 물론 저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가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울증 상태에선 지금 스트레스 요인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우울증 상태에 있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고통이 천년 만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물 치료하고 어쨌든 저희가 버티는 데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뭐 지금 크게 바뀔 건 없지만 버텨보자. 버티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면 상황이 바뀌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울증 아까 되게 심하게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우울증 치료약을 먹어서 제가 치료가 됐었거든요. 치료가 되고 나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생각이 싹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전혀 다르게 보게 돼요.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정신과 의사인데도 막상 경험을 하니까 이 신경이 막 이 도파민이 바뀌고 막 하니까 왜 뭔가 더 희망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였다면 이제 긍정적인 게 보이고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우울한 게 심할 때는. 네. 근데 그냥 생각이 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이 중간에 그치고 네. 아니 그 신경 전달 물질 조금 치료가 됐다고 그게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게 너무 정신과 의사인데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치료받으면 정말 좋아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 게 뇌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우울증 약 다 꼭 먹어야 되나요? 약을 안 먹고 약 치료를 말고 또 되나요? 다른 치료는 또 없나요? 혹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술은 절대로 하시지 마라. 그걸 꼭 말씀드려요. 그게 약이랑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술 자체가 이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그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물질들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에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다 악화 요인이에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것만 앞으로 나랑 2달 생각. 그리고 뭐 운동이 좋다, 뭐 음악을 듣는 게 좋다, 뭐 미술을 봐라, 뭐 좋은 책을 봐라 나쁘진 않은데요.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하지 마시라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근거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병이 좋아지는 건 약물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근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상담 치료. 예, 이제 저희가 말하기는 토크 세라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하죠.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편하게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이제 근거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우울증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뭐 BDNF라는 이런 물질이 분비가 돼서 뇌 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명상도 이제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는데 다 좋지만 저는 이제 아까 이선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보되 안 되면 너무 억지로 하시는 말아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용준 선생님은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치료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울증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나요? 여기다 이렇게 하는 치료. 네. 비약물적 치료는 뭐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것 대신에 자기장이나 전이장 이런 것들을 써서 직접적으로 대신에 위해는 가하지 않게 자기장을 두면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이 없이 어떤 너무 처져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술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부작용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과 약물 치료를 되게 거부하시거나 좀 무서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 먹으면은 뭐 부작용 심해지지 않아요.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해봤지만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효과는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약을 잘 맞는 약을 찾으면 아무 부작용 없이 정말 치료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정신과 약이다 그러면 막 멍해지고 잠만 오고 뭐 살찌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실제로 저도 먹어보니까 부작용이 일단 하나도 없었고 효과는 효과대로 굉장히 좋고 근데 저도 이제 환자들 치료해보면 이 약은 이 환자한테 효과가 아주 좋은데 이 환자한테 효과가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효과가 아주 좋으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약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약을 잘 찾아드리는 게 이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역할이고 의무이고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옆집 할머니가 야, 정신과 약 오래 먹으면 못 쓴다더라 하면 금방 홀라당 넘어가시죠.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 제가 약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아들을 정신과 의사를 뒀으면서 아들한테 약을 받아가면서 이거 계속 먹어도 되니? 이렇게 하면서 약을 그러니까요. 먹으면 설마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아드님이 어머님께 그러니까요. 드리셨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약을 이렇게 저렇게 먹었는데도 다 부작용이 심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양용준 원장님이 설명했던 자기장 치료. 네, 경두계 자기자극술 이런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약물 의존성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습관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저희가 답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약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되고 의존성 생기고 하는 약도 일부 있는데 극히 적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정말 오래 먹거나 정말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약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울증 약,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약들은 중독성, 습관성, 뭐 내성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먹으랄 때까지 잘 먹고 끊으니까 저도 지금 끊고 정말 잘 지내거든요. 전혀 의존성 생기고 그러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치료 싹 잘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하시지 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의 의존성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약의 효과가 없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어서 약을 못 끊는 걸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계속 없어서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게 더 우려스럽지 의사 입장에서 네. 예, 뭐 환자가 이거 약 못 끊어서 맞아. 그건 좋아지고 나서의 맞아. 얘기인 한참 거지. 뒤에.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약이 안 듣는 게 더 걱정인 거죠. 뭐. 그 좋은 치료법들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우울증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서 걸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약해서 옆에 사람들 너무 생각하다가 그래서 병이 나신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누구 생각하지 말고 요게 지금 아픈 거는 나를 좀 위한 거라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좀 낫고 맞아요. 나야 그래야 다른 사람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꼭 나를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러실 때입니다. 네. 네.